일본은 우크라이나와 힘을 합쳐 러시아와 중국의 가장 신뢰받는 전략을 무너뜨리는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3년 동안 전쟁 계획의 기초로 삼아온 것, 중국이 대만 위기 시나리오의 기반으로 삼아온 다리, 그리고 이제 두 전략을 동시에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가 생산되었습니다. 스마트폰보다 저렴한 작은 기계로 시속 300km에 도달합니다. 이 힘의 결합은 모스크바도 베이징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기계는 크렘린과 베이징 모두를 공황 상태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크렘린이 이를 알게 되었을 때 대사를 소환하여 공식적으로 항의했습니다. 자하로바는 이 거래를 노골적으로 적대적이라고 부르며 드론 파트너십으로 인해 관계가 제로로 선언되었다고 했습니다. 푸틴의 분노의 강도는 이 힘의 결합이 그들을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에 대한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 파트너십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2024년부터 일본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2026년 3월 30일 도쿄 증권거래소의 중견기업인 테라드론 코퍼레이션이 문턱을 넘었다. 일본의 첫 번째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에 대한 직접 투자였다. 중심에는 적의 가미카제 드론을 공중에서 사냥하는 요격 드론인 테라 A1이 있다. 단가 2,000에서 3,000달러,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100만 달러가 넘지만 목표로 하는 샤헤드는 몇천 달러에 불과합니다. 미사일로 드론을 사냥하는 것은 경제적 자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격차로 인해 3년 동안 고통받아왔습니다. 테라 A1은 미사일 대신 드론으로 샤헤드를 샤헤드 가격에 사냥하는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일본이 이 파트너십에서 기대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크라이나의 전투를 통해 검증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경험을 얻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실험실에서도 얻을 수 없는 지식입니다. 둘째, 이 기술을 일본의 대량 생산 산업 역량,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센서, 광학 반도체와 결합하여 요격 드론 제조를 빠르게 확장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전략적인 부분은 이 전투 검증된 기술을 글로벌 시장에 수출하여 완전히 새로운 방위 산업 부문을 여는 것입니다. 무엇이 수십 년간의 신중함을 하룻밤 사이에 깨뜨렸는가? 최종적인 계기는 이란 호르무즈 위기였다. 2026년 초 걸프가 드론 무리로 마비되었을 때 도쿄의 모든 경보가 울렸다. 일본은 호르무즈 유조선을 통해 대부분의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 해협이 저렴한 드론에 의해 차단되는 것을 보면서 미국의 우산이나 평화주의 법률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최종적인 방아쇠일 뿐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세계의 핵 보유국과 동시에 직면하고 있으며 2026년에 그 방정식은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중국 남서부 센카쿠 열도 주변의 해안 경비대 선박은 2025년에 거의 매일 기록적인 빈도로 나타났으며 이는 체계적인 소모 전술입니다. 일본 군사 계획자들은 대만 위기 시 중국이 수만 대의 저렴한 드론으로 하늘을 채울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100만 달러 미사일로 그들을 사냥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지만 2,000에서 3,000달러의 요격 드론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테라 A1은 비용 효율성을 통해 중국의 수적 우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설계된 비대칭 해독제입니다. 중국은 이미 샤헤드와 유사한 장거리 카미카제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노린코의 FL300대는 약 $10,000의 2,000km의 범위를 가집니다. 대량 드론 위협에 맞서 전폭적인 방공은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일본의 해결책은 바로 그 방정식을 겨냥합니다. 중국에 대한 영향은 기술적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입니다. 일본의 나토 통합은 위기 상황에서 서방 동맹이 아시아 동맹국들과 얼마나 빠르게 결속할 수 있는지를 베이징에 보여줍니다. 중국의 대만 계획에 있어 이것은 미리 보기이며 베이징은 이를 알고 있으며 일본의 모든 움직임에 군국주의 비난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반응의 강도는 그 움직임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측정합니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일본 우크라이나 드론 연결은 푸틴의 무한한 우정 동맹의 한계도 드러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동안 러시아의 가장 가까운 전략적 파트너이자 중국의 이웃인 일본은 적의 기술을 대량 생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도 북쪽 부분은 일본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과 러시아 간의 공식적인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쿠르 열도 분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러한 관계를 영하로 떨어뜨렸습니다. 모스크바는 2026년 2월에 일본과의 평화 대화가 진행 중이지 않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러시아의 중국과의 전략적 동맹이 심화되면서 일본이 두 강대국 사이에 끼게 되는 가운데 북한의 끊임없는 탄도미사일과 드론 시험이 세 번째 위협 요소를 추가합니다. 일본은 동시에 세계의 핵 보유국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방정식은 도쿄가 다층적이고 스마트하며 확장 가능한 방공망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는 2026년 1월에 일본이 1930년대의 군국주의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난의 맥락은 놀랍습니다. 거의 200만 명의 사상자를 낸 전쟁을 우크라이나에서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1954년 이후 한 발의 총도 쏘지 않은 일본 자위대를 공격성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국방비를 2배로 늘린다고 해도 이는 국내 총생산의 2%에 불과하며 이는 러시아의 전쟁 경제가 7%를 초과하는 것에 비해 상당히 겸손한 수치입니다. 도쿄의 대응은 러시아와 직접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전술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인 우크라이나와 간접적인 기술적 다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드론, 전자전 전술, 셔히드 무리에 대한 방어 경험은 일본에 완벽하게 맞으며 이 지식 전수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일본의 첨단 반도체, 정밀 센서, 인공지능 능력은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변혁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구라와시 베이비 해상 드론이 러시아 흑해 함대를 항구에 묶어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야간 투시경을 장착하면 러시아 전자전 방해에 면역이 되는 자율 사냥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크렘린의 일본에 대한 불안은 이 기술적 다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도쿄는 수년간 명확한 방한처법이 없는 유일한 G7 국가였습니다. 이 격차는 러시아 정보작전에 비옥한 토양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다카이치 정부의 의제에 있는 방한첩 법안과 새로운 국가정보기관 설립 계획은 일본 내 모스크바의 정보 흐름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쿄 경찰이 2026년 1월에 러시아 SVR 요원을 식별한 것은 이 새로운 시대의 전조로 여겨집니다. 도쿄의 조치는 단순히 자국의 방어를 강화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때 깨지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던 정치적 금기를 깨뜨립니다. 평화주의 일본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지역 전반에 깊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도미노 효과가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곳은 중국의 표적이 된 대만입니다. 타이베이 행정부는 이미 드론 기술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와 비공식 협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027년까지 국내에서 제작한 군용 드론 5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만은 우크라이나의 전투 경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일본의 지도부는 대만이 베이징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드론 연구소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대만에게 있어 문제는 단순히 드론을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재적인 중국의 봉쇄 상황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위 산업을 구축하고 실제 전투 상황에서 검증된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한국의 상황은 더 복잡하지만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서울은 이미 K-25 탱크와 K-9 곡사포와 같은 재래식 무기의 대규모 수출국이지만 드론 전쟁 분야에서는 뒤처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대형 탱크가 $500 드론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본 한국의 기술 기업들은 일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테스트된 안티 드론 시스템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PRR 이니셔티브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지원은 역사적 경쟁자인 한국이 전략적 우유부단함을 유지하기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안보에서 도쿄의 적극적인 역할은 서울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판매 금지를 완화하도록 강력한 선례를 제시합니다. 만약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의 대량 비축분을 방출한다면 러시아의 전선에서의 물류 균형이 심각하게 붕괴될 수 있습니다. 서울의 내부 정치적 역학이 이 결정을 복잡하게 만들지만 일본이 만든 압박과 경쟁이 이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 일본의 사상 최대 방위 예산 9.04조엔 약 58억 달러, 드론 방어에만 할당된 부분은 1조엔에 달합니다.
사네 다카이치 총리, 철의 여인 이 변혁의 설계자입니다. 그녀의 서명은 방위 예산을 2배로 늘리는 것부터 무기 수출 제한 완화, 우크라이나에 대한 투자, 대만에 대한 강경한 입장까지 모든 단계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테라드론 파트너십은 이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하며 크렘린의 반응이 이렇게 강한 이유는 단지 드론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파트너십이 러시아와 중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일본의 움직임은 단순히 자국 방어를 강화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때 깨지지 않을 것으로 여겨졌던 정치적 금기를 깨뜨립니다. 평화주의 일본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면 메시지가 지역 전반에 깊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 대만. 타이베이는 2027년까지 5만 대의 국내산 군용 드론을 생산할 목표를 세웠으며 우크라이나의 전시 경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일본의 지도력은 베이징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연구소에 접근할 수 있는 정치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대만에게 있어 문제는 단순히 드론을 획득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잠재적인 중국의 봉쇄 상황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위 산업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미노, 한국은 K2 전차와 K-메인 자주포 같은 재래식 무기의 대규모 수출국이지만 드론 전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거대한 탱크가 $500 드론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는 기업들은 일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적극적인 역할은 서울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판매 금지를 완화하는 강력한 선례로 작용하며 이 기술 이전의 가장 변혁적인 측면은 그것이 양방향이라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투에서 검증된 소프트웨어가 일본으로 흘러가면서 일본의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이 우크라이나로 다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구라와 시 베이비 해상 드론이 러시아 흑해 함대를 항구에 가두고 있을 때 일본의 내비게이션과 야간 시각 광학 장비를 장착하면 러시아의 전자전 방해에 면역이 되는 자율 사냥꾼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세탁기에서 칩을 빼내고 있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일본의 최첨단 반도체에 직접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적 비대칭성, 일본의 우주시대 센서로 무장한 우크라이나와 이란의 샤헤드 드론과 북한의 구식 탄약으로 싸우고 있는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전쟁의 경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사일 엔진을 만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목표물의 밀리미터 수준의 정밀도로 안내하는 칩과 센서를 생산하는 것은 일본의 전문 분야이며 이 전문 지식이 이제 우크라이나의 손에 있습니다. 그 대가로 일본은 실전 조건에서 자국 방위 산업을 시험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는 어떤 실험실도 제공할 수 없는 검증 메커니즘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의 가정은 명확했습니다. 나토는 지칠 것이고 서방은 분열될 것이며 아시아는 중립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이 가정을 근본적으로 흔들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한 강국이 중립정책을 완전히 거부하고 적의 전술을 가장 잘하는 우크라이나와 직접 협력했습니다. 80년 된 평화주의 금기의 파괴, 러시아의 저렴한 드론 이점의 무력화, 중국의 대만 계획에 대한 비대칭적 해독제,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 걸친 도미노 효과.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파트너십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를 소환한 크렘린의 반응은 이 파트너십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가장 명확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9세계의 전쟁 규칙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다시 쓰여지고 있으며 이 새로운 규칙의 가장 주의 깊은 학생은 도쿄의 기술연구소에 앉아 있습니다. 이는 또한 러시아의 과도 정치가와 엘리트들에게 타격입니다. 수년간 런던과 뉴욕에서 돈을 빼돌려 아시아 주식시장에 동양이라는 명목으로 투자하려던 러시아 엘리트들에게 일본의 문은 그들 얼굴 앞에서 닫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자 금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도둑 정치가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일본은 외교적 비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지속된 체계적인 자산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미슈스틴 총리부터 알루미늄 왕 빅토르 베셀베르크까지 130명 이상의 주요 인물과 조직의 자산이 동결되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에 약 320억 달러의 예비자산이 압류되면서 도쿄 증권거래소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려던 올리가르히들의 꿈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러시아 올리가르히가 일본엔으로 거래를 하는 것은 화성에 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글로벌 자금 흐름이 차단되었고 러시아 자본은 자체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돈을 가지고 어디로 도망칠까요?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두바이.
2022년 이후로 우리는 로만 아브라모비치의 요트와 러시아 엘리트의 전용기가 팜 주메이라로 몰려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동안 두바이는 중립적인 낙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G7과 미국의 2차 제재로 인해 두바이도 황금 감옥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랍에미리트 은행들조차 미국과 일본의 분노를 두려워하여 러시아 계좌를 동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쥐들은 배를 버리고 싶어 하지만 그들이 뛰어들 아시아 항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두바이의 생활비와 증가된 감시가 그들을 덫에 가두었습니다. 이 금융 포위는 크렘린 벽 뒤에서 이름 없는 편집증의 발발을 촉발했습니다. 푸틴의 충성 서클에 있는 팀첸코와 로텐베르크 같은 이름들은 해외에서의 재산이 사라지면서 국가 계약에 더 의존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충성은 실로 매달려 있습니다. 일본이 서명할 때마다 모스크바의 닫힌 문 뒤에서 조용한 반란의 속삭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지정학적 지진의 충격파는 러시아 국민들의 부엌과 주머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과 체결한 방위 기술 이전 협정과 강화된 수출 제한은 러시아 민간 경제를 기술적 빙하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저주 상품 사이에 끼어 있는 러시아 국민들은 전쟁이 전선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패배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인구의 92%가 자신들이 적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은 애국심이 아니라 고립에 대한 깊은 두려움입니다. 푸틴이 약속한 위대한 러시아는 기술을 생산할 수 없고 세계로부터 고립된 북한 이저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크렘린에 울려 퍼졌던 승리의 함성은 도쿄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과 함께 깊은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를 더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늘날 러시아는 서쪽에서 나토의 철벽에 부딪히고 동쪽에서는 일본의 기술 및 경제 봉쇄에 의해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유세는 이제 사방이 포위되어 문이 봉쇄되고 내부에서부터 썩어가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일본의 역사적인 조치는 역사의 하나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질서에서 침략의 대가는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완전한 파멸입니다. 러시아의 군사력이 우크라이나 초원에서 녹아내리면서 경제적 미래도 태평양 바다로 가라앉고 있다. 이 전쟁의 결과는 더 이상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게임 오버 불빛이 켜졌습니다. 전쟁은 푸틴의 집, 그의 경제, 그리고 그의 전략적 꿈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러시아는 고립되었고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분석을 잠시 멈추고 중요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84천 명의 팔로워가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는 완전히 가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몇 달간의 노력, 아카이브, 그리고 모든 비디오를 훔쳐서 게시한 이 해적 페이지에 대해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디오를 일시 중지하고 아래 설명에 제공된 가짜 페이지 신고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리는 페이지에서 지적재산 옵션을 선택하여 이 도둑질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페이지입니다. TV로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여 우리의 실제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채널의 정보 섹션에 있는 공식 링크를 클릭하여 우리의 실제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정당한 일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공식 페이지를 팔로우하여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중단했던 곳에서 분석을 계속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PPR 글로벌의 새로운 분석을 놓치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